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제 2회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모의고사도 1회 모의고사처럼, 난이도별로 해서요. A, B, C, D, E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트에 맞게끔 문제를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1번에 나온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변별력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기존에 뭐 오토, 그 다음에 디젤, 복합, 사바테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었던 거예요.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다? 정적 구간이 있었죠. 정적, 그 다음에 디젤은 정압, 복합은 뭐 정적, 정압 같이 있다라는 개념이지 거기에 뭐 압축되는 압력과 폭발되는 압력을 압축비를 다르게 한다라는 개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라면 내가 오토 그다음에 디젤, 사바테는 이런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밀러 사이클일 거야 라고 해서 대충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 앞에 배웠던 이론적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라면 안 봤던 거니까 안 봤던 거기 때문에 답을 2번 밀러 사이클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작년부터 관련된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번씩 모의고사에 출제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2023년이죠. 2023년 경기도 문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기구학적으로 만들어진 애킨슨 사이클에서 먼저 출발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년도 경기도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밀러 사이클하고 애킨슨 사이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애킨슨 사이클은 이제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플래시가 있는데 출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애킨슨 사이클을 검색을 했는데 기구학적으로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복잡하게 생긴 기구학으로 밸브도 열고 피스톤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데 이 기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다르다? 압축할 때 행정과 요만큼이죠. 압축할 때 요만큼, 팽창할 때 행정 요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은 얼마만큼? 압축은 요렇게 짧게 가져가고 여기서 압축은 행정 요만큼. 근데 폭발해가지고 폭발하는 행정은 요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과 폭발의 행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압축비보다 폭발비가 더 크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기구학적 사이클을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축할 때는 어떻게든 당연히 시스템 입장에서 압축할 때는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행정에서 폭발해서 움직이는 힘으로 얘가 압축은 하지만 압축하면서 어떻게 동력이 손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축이 손실이 있는 건 짧게 가져가고 폭발해가지고 동력을 쓰는 거는 길게 가겠다는 그 기구학적 사이클을 우리 이제 애킨슨이 고안을 해서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효율이 좋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복잡한 기구학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시스템도 포함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연기관 시스템이 그렇게 출력이 높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에는 이런 애킨슨 사이클을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응용한 사이클이 뭐다? 밀러 사이클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러 사이클은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애킨슨 사이클을 이렇게 기구학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압축과 팽창의 행장을 다르게 가져갔고 그 팽창이 다르게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압축비와 팽창비가 달라지는 녀석이었고 밀러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구학적인 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4인제 사이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밸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어떻게 제어를 해서 압축과 폭발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데 우리 밸브 오버랩 제어할 수 있었잖아요. 밸브 오버랩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VVT, CVVT, 뭐 CVVL, 그 다음에 뭐 CVVD까지 전부 다 오버랩을 제어할 수 있었다. 즉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압축 행정 올라올 때 최대한 흡기 밸브를 늦게 닫는 거예요. 흡입하고 나서 흡기 밸브를 어떻게 좀 더 늦게 닫아버리면은 실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압축되는 건 얼마 안 되고 압축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가지고 뭐처럼 애킨슨 사이클처럼 어떻게 압축과 폭발의 행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고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킨슨 사이클을 더 어떻게 개발해서 진일보화시켜서 밸브 타이밍으로 만든 게 뭐다? 밀러 사이클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다 뭘 사용하고 있다? 밀러 사이클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엔진의 기본 사이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애킨스는 아까 그 플래시에서 보셨던 거죠. 팽창 행정이 뭐야? 압축 행정보다 더 크다. 압축은 짧게 폭발해가지고 팽창하는 걸 더 길게 가져가는 기구학적 사이클이다. 맞는 내용인 거고요. 자, 밀러 사이클은 밸브 개폐 시기로 제어한댔었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비율이 압축하는 비율보다 더 크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거 역시 뭐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개념으로 압축과 팽창을 제어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행정으로 따지면은 원래 압축 하자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오는 게 전부 다 압축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압축비, 즉 압축이 직접 걸리는 압력부터 측정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밀러 사이클은 팽창비가 압축비보다 훨씬 더 크게 제작이 된 겁니다. 밸브 제어로. 자, 애킨슨 사이클은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죠. 애킨슨 사이클이 뭐다?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압축과 팽창의 비를 제어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러 사이클이 아까 얘기했던 밸브 개폐로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죠. 애킨슨 사이클은 기계적 구조가 아닌 밸브 개폐 타이밍으로 조절한다. 이게 애킨슨이 아니라 뭐다? 밀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러 사이클은 애킨슨 사이클을 개선한, 즉 밀러는 애킨슨을 보완해서 만든 사이클이다라는 부분, 맞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 1번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좀 약간 멘탈이 나가실 경우가 있는데 앞에 만약에 밀러 사이클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셨다라면은 그나마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틀리기를 위해서 틀리기를 바래서 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연료가스 사이클에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그 외에 애킨슨과 밀러 사이클에 대한 개념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좀 응용해서 문제를 좀 내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요 부분도 충분히 응용을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좀 보시면 많이 제가 좀 꼬아놨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일단은 뭐 구하는 건데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 회전 반경 어떻게 구하는데? 최소 회전 반경 R은 뭐야? 우리 사인 알파분의 축거 플러스 스몰 r로 쓸 수 있었다. 맞죠? 기억나시죠? 자, 사인 알파의 알파는 뭐다? 바깥쪽 바퀴의 꺾인 각, 최대 꺾인 각. 최소 회전 반경 구할 때 L은 뭐다? 축거. 그 다음에 R은 뭐다? 타이어, 바깥쪽 타이어 중심에서 킹핀, 즉 바깥쪽 킹핀 중심에서 바깥쪽 타이어 중심까지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계산하기 좋게 여기 알파, 바깥쪽 바퀴 꺾인 각은 30도라고 해서 계산을 좀 쉽게 풀어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 바깥쪽 타이어 F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FF 방식에서 일반 버필드 조인트를 많이 씁니다. 버필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최대 40도 이상 조향이 될 수 있거든요. 최대 조향각이. 그러면 이제 실제 차량을 종목을 시켰을 때는 30도는 좀 수치가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40도 넘어가는 수치로도 조향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실용화해서 문제를 한번 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주어진 게 뭔데? 일단은 휠 베이스가 축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죠. L이 얼마다? 루트를 준 거예요. 3루트 2를 준 겁니다. 얘가. 3루트 2라고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바퀴 최대 조향각이 필요한데 뭘 줬다? 안쪽 앞바퀴 최대 회전각을 준 거예요. 얼마로? 48도를 준 겁니다. 48도. 그리고 뭐야? 바깥쪽 바퀴를 안 줬어요. 내가 정작 필요한 알파의 바깥쪽 바퀴 조향각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다? 에크먼각을 준 겁니다. 에크먼각. 그럼 에크먼각의 정의를 아셔야 되죠.
우리 기본서의 에크먼 각이 뭔데? 바깥쪽 바퀴의 꺾인 각과 안쪽 바퀴 꺾인 각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에크먼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안쪽 바퀴가 더 많이 꺾인다라고 했지, 구조상. 에크먼 장태 원리상. 그래서 안쪽 바퀴가 얼마? 48도까지 꺾이면 여기 어떻게 3도의 차이를 준 에크먼 각 3도의 차이를 두고 바깥쪽 바퀴가 조금 더 적게 꺾인다. 그래서 바깥쪽 바퀴의 꺾인 각은 얼마? 45도라고 저기서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 사인 30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사인 45도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조금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뒤에 스몰 r은 무시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사인 45도가 얼마인데 우리 사인 30도는 알 수 있잖아요.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삼각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직각삼각형. 얘가 30도가 되면 직각삼각형이 90도니까 내각은 180도니까 얘가 뭐가 된다? 60도가 되는 거죠. 이런 삼각형이 커지든 작아지든 이 각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각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은 삼각형이 커지든 작아지든 길이비가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2고 얘가 얼마? 루트 3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커지든 작아지든 얘가 1.73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1.731 이렇게 나가거든요. 루트 3이. 그러면 커지든 작아지든 이 b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10이 됐어. 이게 길이가 커져가 10이 됐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2배인 2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17.31이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 b는 절대 안 깨진다고요. 이게 직각삼각형의 삼각함수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라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게 뭔데?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비율이 얼마? 빗변분의 높이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만약에 45도가 되면 사인 45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바깥쪽 바퀴가. 그럼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얼마다? 45도가 되면 90도에 여기도 얼마? 똑같이 45도가 되어야지 더하면 90, 180도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길이 끼인 각이 안쪽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얘도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직각삼각형은 길이비가 정해져 있어요. 1대 1대 루트 2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빗변의 제곱은 그러니까 뭐 가로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뭐야? 빗변의 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개념이 피타고라스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없으면 요걸 구한다라고 보면 이거 얼만데? 가로 1의 제곱 더하기 높이 1의 제곱은 뭐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x의 제곱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만데?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x를 제곱했을 때 2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요거 곱해져가 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루트 2가 되어서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사인 45도가 얼마인지 아느냐? 사인 45도의 길이비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45도는 얼마인데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루트 2를 준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R은 자 얼마인데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자, 위에 축거가 얼마인데 1분의 3 루트 2하고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번분수잖아요. 번분수 어떻게 요거 곱한 거 분의 요거 곱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요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분의 요거 곱한 거니까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거든요. 루트 2 어떻게 두 개 곱해지면 그냥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 3은 6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소 회전 방향 얼마가 나온다? 6m가 나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접근을 했습니다. 좀 힘들게 나름 꼬아서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꼬아서 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데 최소 회전 반경 구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야? 이게 여기 있는 에크먼 각이죠. 에크먼 각이 안쪽 바퀴 조향각과 바깥쪽 바퀴 조향각 그 차이를 에크먼 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문제도 하나 녹여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를 해 두시게 되면은 뭐 조향
장치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가 되는 최소 회전 반경과 관련된 문제는 웬만큼 다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거는 뭐다? 요거죠, 요거.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직진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향 핸들을 정중앙에 놓았을 때 앞차축이죠. 여기는 바퀴 두 개와 연결이 된 앞차축이에요. 앞차축과 스티어링, 조향할 수 있는 너클함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너클함이 이렇게 내려오죠. 너클함 그리고 타이로드가, 이 타이로드가 무슨 형상을 한다? 이거 보시면 사다리꼴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 너클암의 연장선이죠. 직선 연장선을 쭉 내리면 항상 어떻게 뒷차축의 정중앙에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조향을 할 때, 조향을 해서 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한다 손 쳤을 때 안쪽이 좀 더 많이 꺾여야겠죠. 그러면 이쪽 수직인 선이죠. 요 수직인 선과 타이어 쪽 꺾인 이 수직인 선은 항상 어떻게 뒷차축 연장선에서 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꺾일 때 한 포인트에서 양쪽이 같이 만나게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에크먼 장투의 원리로 만들어진 조향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은 만약에 꺾여서 최대로 꺾어갖고 요까지 꺾였어. 요까지 꺾여서 하나의 포인트에서 저쪽에서 만났어요. 그럼 뭔데? 요 바깥쪽의 회전의 중심에서 바깥 타이어의 중심까지인 거죠. 바깥 타이어의 중심. 즉, 바깥에 있는 킹핀의 중심이 아니라 바깥 타이어 중심선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최소 회전 반경은 12m를 넘으면 안 된다. 12m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1번 아까 맞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소넷이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이, 그죠? 바깥쪽 바퀴 조향각이 안쪽 바퀴 조향각보다 작죠? 덜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 그 각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에크먼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할 때는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이 결과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소넷이 좌우 조향 차륜의 스핀들이에요. 스핀들은 뭔데? 바퀴를 구동하는 축을 이제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차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핸들을 꺾었으면 바퀴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바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의 연장선 쭉 내려갔을 때 뒷차축의 연장선에서 좌우가 만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최소 회전 반경은 각 회전의 중심점, 이 중심점에서 바깥쪽 힐의 킹핀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타이어 중심까지 거리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뭘로? 4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최소 회전 반경에서는 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인 30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사인 30도 많이 풀었잖아요.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분모의 2분의 1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축거의 2배로 많이 해결을 했었는데, 얘가 30도가 아닌 45도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방금처럼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피스톤을 이렇게 일부 자르는 거죠. 잘라서 우리 슬리퍼처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슬리퍼 피스톤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슬리퍼 피스톤이 기본적으로 막 자르는 게 아니죠. 측압을 좀 적게 받는 부분으로 자른다. 그러면 측압을 적게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피스톤 핀이 있잖아요. 피스톤 핀이 들어가고, 핀을 기준으로 어떻게 까딱까딱 슬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슬랩이 발생이 될 때 이렇게 움직이는, 핀을 중심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쪽으로 측압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이 받는 쪽은 어떻게 한다? 깎지 않고 앞에 치마처럼 길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리 스커트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부는 길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 핀이 들어가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보스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부의 직경, 지금 보시는 거 보죠. 보스부의 직경보다 스커트부의 직경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부, 열 많이 받는 상부보다는 하부가 좀 더 길게 둬가지고 상부가 열 팽창되는 부분까지 고려했는 이런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이런 직경을 두는, 차이를 두는 피스톤을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스부죠. 핀이 들어간 보스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떡한다? 중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스커트부를 길게 해가지고 측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깎아서 만든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우리 샌들,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을 하실 줄 아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측압이 작은 쪽에 스커트 부분을 따낸 어차피 내려왔지만 긴 거는 놔놓고 측압을 받지 않는 이 부분 잘라내서 우리 보스부로 쓰는 거죠. 보스부로 쓰고 측압이 큰 쪽에 접촉 면적 어떻게 그대로 길게 해가지고 까딱까딱거리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캠 연마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뭔데 스커트 부분을 측압을 덜 받는 스커트 부분을 따냈다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따낸 피스톤은 뭐라고 한다?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뭐죠? 1번 슬리퍼 피스톤이 되는 거고요. 솔리드 피스톤 같은 경우는 그냥 통형으로 강성이 강한 놈으로 통형으로 제작하는 거를 우리 솔리드 피스톤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무늬가 없는 당구공 우리 포켓볼 칠 때 띠공, 솔리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솔리드가 아무것도 없이 민무늬를 우리 보통 솔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피스톤은 그런 개념으로 쓰면 된다고 했고요. 스플릿은 뭔데? 우리 볼링 칠 때 스플릿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 볼링 치다 보면 점수에 한 번 뭐 8개, 뭐 7개인데 사각형이 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핀이 처리하기가 힘든 게 남은 경우 우리 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확 뚫려가지고 보통 뭐 제일 왼쪽, 오른쪽 2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큰 빅 스플릿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서 양쪽에 힘들게 서 있는 것을 스플릿. 마찬가지. I, U, T 홈을 파가지고 열팽창 될 부분까지 그 다음에 열 전도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든 게 뭐다? 스플릿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옵셋은 뭔데? 중심을 약간 트는 것을 우리 항상 옵셋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옵셋 피스톤을 두게 되면은 크랭크 축의 중심과 피스톤 핀의 중심을 이렇게 옵셋을 시켜가지고 까딱까딱 상부에서 센터가 맞아가 확 흔들리는 슬랩을 까딱까딱거리는 걸 막기 위해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옵셋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휠에서도 뭘 쓸 수 있다? 옵셋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셋이라고 하면은 차트에서 휠이 좀 많이 나가 있는 형상. 그것도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옵셋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린 용어의 싸움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것들 하나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피스톤에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있고요. 관성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측압을 받지.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잘라낸 것을 우리 슬리퍼, 샌들,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단행정, 행정이 짧아. 행정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직경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단행은 사이클 엔진이니까. 이렇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팽창을 고려해 보스부의 직경을 스커트부의 직경의 차이, 직경의 차이를 뭐라고 하나 우리 캠 연마 피스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캠 연마 피스톤 잘 보셔야 돼요. 보스부의 직경을 스커트부의 직경보다 더 크게 한다? 자, 보스가 어느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보스부라고 얘기한댔죠. 그러니까 스커트부보다 보스를 더 크게 한다? 아니죠. 내려와 있는 스커트 부분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스부보다. 그래서 설명은 맞지만 직경을 어떤 걸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 보스보다는 스커트를 더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부보다는 하부를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뭐다? 캠 연마 피스톤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설명이 틀려져 있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옵셋 피스톤이 설명이니까 그 슬랩 현상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질량 진동 중에서 차량의 후미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 우리가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피시테일,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이니까 피시테일 현상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방식은 뭐다? FF 방식에서 많이 일어난다. 왜? 앞에 엔진이 있고 모든 대부분의 무게를 앞쪽에 몰아놓고 앞바퀴를 구동하잖아요. 그럼 앞은 묵직한데 뒤는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하게 선회를 하면은 앞쪽은 묵직하게 들어가지만 뒤는 물고기 꼬리처럼 가볍게 살랑살랑 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선회할 때. 그래서 FF 방식에서 피스테일 현상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피스테일 현상에 가까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꼬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Z축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린 거 회전 운동을 뭐에 가까운데 우리 요잉에 가깝지 않습니까? 요잉. 그래서 주행하면서 갑자기 핸들을 조작하면서 차체의 중심이 틀어지는 거,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링 나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각각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VDC라고 얘기를 했고, 이 차량 자세 제어 장치 VDC의 요잉을 측정하는 요 레이트, 요잉의 비율이죠. 요 레이트를 써가지고, 레이트 센서를 써서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율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연장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일단 요구하는 답은 뭐다? 스프링 위잖아요. 스프링 위 질량 중동에서 Z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요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비슷한 유형에 자주 출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정말 자주 출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잘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조향장치 끝에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림을 놓고 X, Y, Z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 뭐라고 하는데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한 거죠. 롤링을 잡아준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Y축은 전부 다 야구 용어지 않습니까? 스프링 위 질량 운동에서 뭐라고 한다? 우리 피칭이라고, 야구 용어 피칭. 그 다음에 스프링 아래를 뭐라고 한다? 와인드업이라고 얘기를 한댔죠. 그래서 스프링 위이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 피칭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Z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운동, 우리 방금 풀었던 것처럼 Z축 기준으로 회전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요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Z축 기준으로 하는 직선 왕복 운동, 이거는 휠 홉은 스프링 아래 X축 기준으로 위아래의 개념이고, 스프링 위에서는 우리 뭐 한다고 했다? 바운싱, 바운스, 심장이 뛴다는 그 Z축 개념, 바운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X, Y, Z 각각 회전, 그리고 Z는 뭐까지? 상하, 바운싱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출제됐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풀더라도 이건 기본 문제는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장치 중에서 정류를 하는데,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기능을 가진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석에다가 코일을 붙였다 뗐다 하든지, 아니면 코일에다가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코일에서는 뭐가 생긴다? 교류 전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청개구리. 예, 만약에 N극이야. N극을 붙이면은 여기 N극이 만들어졌다가 N극을 떼내면은 어떻게 한다? S극이 만들어지죠. NS 계속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교류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교류 전기 가지고 어떻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는 없잖아요. 배터리가 직류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한 장치에 뭐가 있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충전장치와 관련된 거고, 충전장치에서는 우리 직류 발전기부터 먼저 얘기했거든요. 직류 발전기가 뭔데, 우리 직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는 기동 전동기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계자 철심의 계자 코일이 감겨있고 그 둘레의 개철이 자석입니다. 자석이고 가운데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석을 두고 코일을 계속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 전기자 코일에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전기자 코일에 만들어진 교류 전기를 닫고 있는 브러쉬가 NS 극성 바뀔 때마다 어떻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향을 반대로 그때그때 바꿔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는 기동 전동기 구성요소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브러쉬하고 그 정류자가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쉬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AC 교류 발전기 만들어진 거를 직류,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직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직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우리 교류 발전기 하면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여자 다이오드 3개. 기억나십니까? 그 9개의 다이오드 전부 다 뭐 하는 건데,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뭐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직교인이잖아요. 직교인이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인버터인 거잖아. 인버터. 친환경 자동차에서. 그래서 얘는 직류를 교류로 만든다. 즉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야 할 때는 우리 교류 발전기를 쓰는 거죠. 교류 발전기, 교류 모터지. 교류 모터를 쓸 때, 교류 전동기를 쓸 때 배터리는 직류, 고전의 배터리 직류. 그러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지만 교류 전동기를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인버터인 거죠. 인버터. 그럼 반대로 컨버터는 뭔데? AD 컨버터지 않습니까? AD,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다? 컨버터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뭐다? 이거는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이건 친환경 자동차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뭐가 된다?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콘덴서는 뭔데? 축전기, 전기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축전기는 우리 그 배전기 타입, 접점식 방식에서 접점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에는 저 축전기 용량을 키워가지고 우리 뭐라고 한다? 캐패시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일시 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녀석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뭐 기역, 니은, 리을을 묶어놓은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쉽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뭐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일반 그 내연기관의 교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 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오드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출 문제로 좀 쉽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뭔데? 이제 반도체 피해조 저항, 우리 앞전소자를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소자는요, 이 앞전소자를 두게 되고, 둬서 외부에서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휘어지기도 합니다. 즉, 외부에서 전원을 줬을 때 그 전압의 차이에서 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앞전 소자를 자체를 휘었을 때 전압의 차이를 휘어진 정도에 따라 전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앞전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소자는 주로 어디에 우리 압력을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압력 측정 우리 어디서 했는데? 자동차에서 압력 측정하는 거 대기압 센서, 그 다음에 뭐 간접 계측 방식이죠. 디제트론에게 맵 센서잖아요. 맵 센서. 맵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서지 탱크나 흡기 다기관 라인에 붙여가지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갈 때 압력이 낮아지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때 활용을 하는 센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자연 흡기식에서는 뭐 앞전 소자를 쓰지만 만약에 과급 장치가 있는 디젤 장치 혹은 뭐 GDI 시스템, 직분사, 가솔린 직분사에서 뭐 과급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공이 생기지가 않죠. 왜? 과급기가 공기로 꽉 밀어넣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뭘 못 쓴다? 맵 센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뭐 우리 보통 MPI라고 하는 방식에서는 대부분 다 뭘 많이 쓴다? 맵 센서, 가솔린 차량에서 맵 센서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 CRDI의 전자 제어지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디젤은 과급 장치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계측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열선, 열막식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압축기, 압축 압력이 가해지는 내연기관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 외에 뭐 우리 노크 센서도 어떻게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앞전 소자를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다? 다기관 맵 센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해서 맵 센서, 앞글자를 따서 맵 센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뭐 매니폴드 다기관의 절대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다라는 그 내용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온도를 측정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다 부특성 서미스터를 쓴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각 센서, 차속 센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축의 회전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의 회전을 측정할 때는 홀 센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연동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자, 압력 센서에 쓰는 앞전 소자에 만들어지는 재료까지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주로 뭘 많이 쓰느냐? 과거에는 티탄산 바륨 이런 거 써가지고 어떻게 앞전 세라믹도 많이 만들었지만 현재는 뭘 많이 쓴다? 티탄산 지르콘
어떻게 한다?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티탄산 지르콘 산납이라고 얘기하죠. 티탄산 지르콘 산납을 활용을 해서 우리 똑딱이 라이터 있잖아요. 우리 부싯돌로 돌리는 거 뭐 말고 딸깍 하는 것도 압력을 탁 줘가지고 순간 전압 압력의 차이를 줘가지고 불꽃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를 분해해 보면 어떻게 망치 같은 걸로 딱딱한 게 어떻게 딱딱한 평면을 때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 때리는 면이 압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높은 고전압으로 어떻게 라이터 부싯돌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앞전소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재료로 티탄산 지르콘 산납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도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하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남지 않았을 때 이런 거 한번 읽어두시게 되면 만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바로 맞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슷한 유형의 전자 제어와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기 다기관 내 부압이잖아요. 마이너스 압력을 간접적으로 계측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 급기식 엔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급식 엔진에는 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압력을 계속 밀어넣기 때문에 진공압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맵 센서, D, 제트로닉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LPI입니다. 자, LPI 엔진에서 연료의 부탄과 프로판이 얼마만큼 섞였는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우리 기화 한계점이란 개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는 LPG가 부탄과 프로판을 섞어서 만드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LPG 자체가 시동성이 떨어진댔잖아요. 기화가 잘 안 된다. 왜? 부탄을 메인 연료로 썼을 때. 그래서 우리 부탄의 기화 한계점이 마이너스 0.5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정도 온도가 되면은 더 이상 연료가 기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기화가 돼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화돼가지고 연료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많이 쓰는데 프로판을 어떻게 쓰는데 프로판이 영하 한 42도? 영하 42.1도 C 정도까지 기화 한계점 온도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추워도 프로판은 기화가 잘 된다. 즉 뭐야? 온도에 따라서 부탄과 프로판이 얼마만큼 섞였느냐에 따라서 기화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부탄이 많이 섞일 경우는요. 부탄이 많이 섞일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어떻게 기화가 안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프로판이 많이 섞였을 때 영하의 날씨에도 기화가 잘 되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탄과 프로판에 섞인 비율 대비 온도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테이블화를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별로 이슈가 판단하는 거예요. LPI죠. LPI 이슈가 부탄과 프로판이 이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만큼 나왔으니까 몇 대 몇으로 섞였겠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라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게 되면 부탄과 프로판의 함유량을 이슈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판단한 거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 보정도 쓰이고 점화 시점의 진각 지각도 일부 제어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가스의 온도와 압력 센서를 LPI 시스템에서는 따로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제인 거고요. 실제 이제 이게 2022년도에 울산에서 기출문제 나온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연료 압력 조절기 구성 유닛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즉 부탄과 프로판의 함유량을 계산을 해서 연료의 분사량 더할 건지 뺄 건지 분사 점화 시점까지 다 계산하기 위해서 압력과 온도를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을 묶은 것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에서 연소 과정이 있는데 이 연소 과정을 우리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의 정적, 정압, 그 구간 있는 걸 좀 확대시켜서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착, 화, 직,
착후라고 해서 정리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제일 처음에 했던 즉 착화 지연 기간이 제일 중요했다. 왜? 디젤 엔진에서는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스스로 불이 잘 붙지 않으면 않을수록 뒤에 한 방에 터지기 때문에 노킹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착화 지연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 뒤에 타임이 착화 화염 전파 기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화 지연 기간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노킹에, 즉 얘가 길어지는 거는 그 다음 단계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노킹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착화 지연 기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떡하지? 화염 전파 기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착화 직후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에서 노킹이 뭐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착화 지연 기간의 영향이 어떻게 화염 전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느냐, 뭐 그 부분을 물어봤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다? 우리 착화 직후라고 했던 그 타이틀의 제일 처음에 착화 지연 기간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연소 준비 기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착화 지연 기간을 연소 준비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두 번째, 화염을 전파하는 기간을 이제 급격하게 폭발이니까 폭발 연소 기간, 그 다음에 정적 정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 연소 기간, 급격하게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급격 연소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가 나오면서 계속 불이 붙는 구간이죠. 직접 연소 기간을 제어 연소 기간, 그 다음에 정적 다음에 정압이니까 정압 연소 기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 연소 기간을 뭐라고 한다? 무기 연소 기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4개의 과정 중에서 가장 길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게 되면은 디젤 엔진에서 연소 4단계에 관련된 문제도 웬만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나온 김에 디젤 엔진 노킹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1회차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솔린 노킹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뭐다? 착화 직후까지 정리를 하면서 뭐까지 착화 지연에 관련이 깊은 디젤의 노킹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넘어가면서요. 하이브리드에서도 우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은 정말 작은데 작게 조금 더 고전압 배터리 조금 더 압력을 높이면서 모터, 전동 모터의 역할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죠. 서포트하는 역할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내연기관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고전압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다? 배터리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전압, 전류, 그다음에 온도 변화 이런 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에 ECU에 줘서 ECU가 어떻게 한다? 로터의 자화시키는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터를 자화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얼마만큼 흘려 보내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로터의 자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뭐다?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라는 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뭐 초창기 12V 배터리보다 48V 조금 더 높은 배터리 쓰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구동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포트하는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회생 제동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생 제동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압을 가지고 어떻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센서를 둬가지고 충전을 지금 많이 시킬 건지 적당히 시킬 건지 작게 시킬 건지, 그래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 그다음에 전기를 많이 쓸 때는 과방전이 되지 않게끔 전류 쓰는 방전되는 양을 또 일부 좀 제한을 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뭐다? IBS, 배터리에도 센서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충전 상태, 스테이트 오브 차지, 뭐 이런 개념까지 정보 이슈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값을 측정하는 게 뭐다? IBS, 뭐 이런 녀석이 있구나. 나온 김에 뭐 아이들 스탑 앤 고, 이거는 이제 뭐 잠시 정차 중에 내연기관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의 유해가스 나오는 것도 줄이고 연비도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 자, AEB는 우리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줄여가지고 AEB라고 얘기를 한다.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급하게 제동해야 될 때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더라도 긴급 제동하는 역할. 대형차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편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KS는 차선 이탈 복귀 장치. 이걸 이제 뭐 LKS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올 때마다 우리 어차피 용어하고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거 하나 더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 뭘 뜻하는지 한 번 더 보자라는 개념인 거고, RC가 이제 우리 배터리 자체 보유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리저버 탱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리저버 탱크는 클러치액, 브레이크액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아놓는 통을 리저버 탱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저버 캐파시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유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이 용량, 이거를 이제 우리 RC라고 얘기를 한다. 배터리에 이런 RC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콜드 크랭킹 암페어 같은 경우 냉간 시동 전류입니다. 그래서 냉간시 시동하기 위한 전류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AGM 같은 경우 배터리 종류, 그 유리섬유, 흡착성 유리섬유를 쓴다라는 개념, 얘 같은 경우는 밀봉이 되어 있다라는 AGM 배터리. 그래서 뭐 메인터넌스 프리 그 다음 단계에서 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내구성이 좋은 AGM 배터리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터리와 관련 없는 게 뭐다? 이거는 제어인 겁니다. 와이드 폭. 얼마만큼 폭을 넓게 제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온 시간, 오프 시간의 듀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폭을 넓게 좁게 해가지고 전원을 제어하는 게 PWM 제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뭐 액추에이터 제어할 때 온 시간, 오프 시간 얼마만큼 줄래? 뭐 이런 개념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뭐 4번이다. 이건 우리 뭐 300제 할 때 다 풀이를 했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전기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다? 에어컨이죠. 에어컨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봤잖아요. 에어컨 냉매의 순환 순서 너무너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단독으로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오만 변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뭐 그림을 줘가지고 여기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냉매 순환 순서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 냉매 순환 순서에 그냥 하나의 선지에 이 선지가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으로 녹여갖고 넣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요것도 물어보고 또 다른 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냉매, 뭐 구비조건 이런 거 같이 묶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냉매는 압축기 다음에 뭐다? 응축기로 가야죠. 전방 응축기, 그 다음에 뭐 건조기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내기할 때는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순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냉매는 밀도가 높으면 안 돼요. 밀도가 높게 된다면 알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압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는 낮아야 되고 응축 압력이 밀도가 낮아야지 응축할 때 압력을 그만큼 덜 줘도 된다는 개념인 거죠. 압축기 개념에서는 그만큼 부하가 덜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팽창 밸브는 교축 작용이죠. 한번 모였다가 확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스로틀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축작용. 이걸 이용해서 냉매의 압력도 낮추고 유량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괜찮은 거고요. 응축기의 핀썸머 센서는 우리 증발기에 붙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증발기가 동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원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자제어 시스템이 접목이 되면서 핀썸머 센서를 쓴다. 그거는 이게 우리 증발기에 붙어야 된다. 근데 여기 응축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던 게 뭐다? 냉매 순환 순서다. 냉매 순환 순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뭐다? 압축기 대신에 컴프레셔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응축기지 않습니까? 응축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건조기를 리시버 드라이어, 팽창 밸브를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를 뭐라고 한다? 에바포레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용어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까지가 거의 확장이 된 최고 마지막 냉매 순환 과정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시험 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문제들에서 한 번씩 다 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3회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